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마쳤습니다. 기준금리는 제로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혔고 시장의 관심사가 컸던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도 논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당장 직접적인 정책의 변화는 없었지만 금리 인상 시기가 기존의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동락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매크로 팀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미 연준이 제로 금리는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요. 그런데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는 나왔습니다. FOMC 위원 18명 가운데 13명이 2023년에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이게 사실상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예고로 보면 될까요? 네, 아마 그렇게 평가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아마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와 물가 전망치가 최근에 상향 조정되는 과정이 있었고, 예. 경기 여건이 우호적이다 보니까 통화 정책 일정에 대해서 당초 예상했던 시점보다 조금씩 앞당겨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중론들이 있었는데, 그런 흐름들을 반영해서 연준들이 이른바 점도표라고 얘기하는 본인들의 정책 일정에 대한 전망을 시사를 했습니다. 네. 지난 3월 회의 때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경우가 7명에 불과했는데 지금 간단히 짚어주시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입장이 달라진 배경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요인은 역시나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 상향과 물가 전망치 상향으로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초에 지난번 3월 달 점도표 같은 경우에는 GDP 성장률 전망치를 6.5%에서 이번엔 7.0%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최근에 관심이 많이 있는 물가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워시를 많이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PCE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기존의 2.4%에서 3.4%로 큰 폭으로 상향 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경제 여건들이 점점 정상으로 되고 있고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도 커지고 있으니 금리 인상 일정도 좀 앞당겨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중론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가 나온 뒤에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이 이제 줄줄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롬 파월 의장은 이 점도표를 너무 빚지는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정책 당국자들 입장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모든 정책 일정에 대해서 명확한 시그널을 주기보다는 경제 여건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을 시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나 지금은 경제 전망이 모두 상향 조정되는 국면들이긴 합니다만 추후에 있을 불확실성 요인들 같은 게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면 당초 예상했던 경로를 따라갈 수도 없을 테니 그런 부분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경기 여건들이 개선되고 있으니 큰 그림상으로는 그 정도 시점에서 금리를 올리는 게 타당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일종의 밑그림을 제시했다라고 풀이하는 게 좀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너무 불안해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도 같이 한 거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대다수인 11명이 2023년까지 최소 2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를 한 만큼 시장에서는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만약에 불확실성이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의 경제 지표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코로나 문제가 해결된다 아니면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정상화 국면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자칫 잘못해서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경제 구조적인 요인들이 부각이 되면서 성장이나 그 노동시장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 당초에 예상했던 제시했던 일정을 그대로 달성하기 힘들 테니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불확실성이나 부분들로 풀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그 회의에서 관심을 모았던 것이 금리 문제와 함께 또 테이퍼링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 테이퍼링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것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예, 테이퍼링이라는 게 보통 중앙은행이 이제 채권을 사주면서 경기 부양적인 정책을 피는 이런 과정들을 양적 완화로 표현을 하고요. 예. 양적 완화의 메커니즘을 역으로 풀어내는 과정들. 지금까지 사줬다라고 한다 그러면 덜 사주거나 안 사주는 정책. 이게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금융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우려하는 긴축하고는 좀 상황이 좀 다르긴 한데 그간에 워낙 이제 코로나 충격으로 인해서 정책 당국이 꾸준하게 경기 부양적인 기조 그리고 양적 완화를 정행했기 때문에 테이퍼링만 부각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도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구체화된 일정이란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라는 풀이를 하셨고요. 아까 금리 인상 일정과 맞물려서 테이퍼링에 대해서도 보면 큰 그림이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분명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당장 걱정할 필요 없다는 언급들을 거듭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금융시장 차원에서는 이런 이슈들을 좀 같이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 예. 특별하게 더 크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네. 정책 당국이 돈 풀던 것을 줄여나가는 거 아니냐, 이 테이퍼링이라는 것이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일단 논의를 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경기 회복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할지는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만약에 테이퍼링을 한다면 언제쯤이 가능성이 있을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현재 금융시장의 평균적인 그 예상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는 논의를 구체화시킬 거로 보고 있고요. 예. 올해 연말 정도 되면 큰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액션을 시행하는 단계는 내년도 들어서 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최소한도 6개월 정도 이상의 시차는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금리나 뭐 테이퍼링이나 이렇게 파월 연준 의장이 이렇게 전망을 제시하면서도 그래도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시장에서는 또 받아들이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충격으로 인해서 경제 지표가 많이 위축이 됐었고 예. 상황이 안 좋아졌다가 정상화되고 있고 뭐 백신 보급으로 인해서 그런 기대들이 좀 더 커지고 있는 과정에서 모든 항상 금융시장은 뭐 그런 부분들 더 반영을 하긴 하겠지만은 완화적인 흐름들 계속해서 돈이 공급된다라는 기대감들이 있다가 조금이나마 그런 상황들을 좀 설회를 한다거나 반전되는 상황들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경계감을 표출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뭐 파월 의장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본인들의 일정은 경제 여건에 달려 있고 그 얘기인즉슨 금융시장도 충분히 대비할 시간을 준다라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연준의 멘트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민한 반응은 필요는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연준에서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줄여나가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과 관계가 있을 텐데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높고 지속적이다 이렇게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일시적인 거다. 다시 물가가 내려갈 거다. 이런 주장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점쳐지고 있나요? 현재 연준의 그 물가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전망, 정확한 표현에 따르면은 일단은 물가가 높아진 건 맞고 생각보다 높은 건 맞지만 예. 지금의 국면 어떻게 보면 이번 점도표 내지는 성장률 전망치 아니면 경기 전망에서 표현을 했습니다만 올해 물가 상승률이 가장 향후에 높은 국면일 것 같고 내년도나 내후년 정도 되면 현재 연준의 물가 목표라고 얘기하는 2% 정도 수준에서 수렴할 걸로 보고 있고 대부분 채권 시장이라든지 금융 시장도 그런 부분 프라이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물가에 대한 인식들은 동의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워낙 이제 코로나 충격 이후에 각종 지표들이 엄청나게 서프라이즈 보는 국면에서 물가도 높게 나오고 있어서 인플레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미국의 경제 지표 그리고 정책들이 결국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한국은행도 지금 강력한 긴축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일단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전망은 올해 초만 하더라도 올해 중에 금리 인상은 없을 거라고 하는 게 중론이었고 저도 그런 입장에 동의를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난 5월달 금융통화위원회를 기점으로 해서 지표 여건의 개선이라든지 물가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보게 된다고 하면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공감대들을 형성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소통을 보였고요. 지난번 그 한국은행 71주년 창립 기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더 강조를 했기 때문에 올해 중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쪽이 이제 대세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금융시장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망을 하고 있고 그걸 포지션 동향에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중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만약에 금리가 올라간다면 어느 정도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이것도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사안 중에 하나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논란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한 공감대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긴 한데 첫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된다라고 하면 0.25%, 25% 정도 금리 인상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는 전망들이 좀 엇갈리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내년 2022년까지 금리 인상의 횟수가 2번 내지 3번 정도이기 때문에 그간의 금리 인상 사이클과 비교를 해보면 그게 가파른 금리 인상은 아닐 거라는 중론들이 담겨져 있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시점마다 매번 긴장감이 있긴 하겠지만 예. 금융시장은 나름대로 반응을 좀 하고 있고 선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크게 크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파른 인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금리가 오르면 결국은 대출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계부채도 상당히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금리가 오르게 된다라고 하면 대출 문제 아니면 뭐 기업이든 가게든 대출이 많은 쪽에서는 당연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긴 하겠습니다만 네네. 아마 제가 이제 금리 인상을 완반하게 아니면 강하게 못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를 보면 이런 경제 주체들, 부채가 많은 경제 주체들한테도 어느 정도는 숨통을 트여줄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행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조심스럽게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고요. 예. 뭐 당연히 금리가 오르게 된다라고 하면 부담이 커지긴 하겠지만 금리 인상을 충분히 사전적인 시그널을 주고 천천히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과정에서 뭐 대출을 더 이상 늘리지 않을 거고 그게 뭐 경제 활동에 영향이 미치는 부분들이 크지 않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금리 인상이라고 하면 뭐 생각만큼 우려는 크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출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소비자 입장에서 이게 변동금리 상품을 선택을 해야 될지 아니면 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해야 될지 이것도 참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대출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는 공감대들이 형성되는 국면에서는 당연히 고정금리 쪽으로 방향성을 정하게 할 겁니다. 예. 그렇지만 보통 이제 대출을 받게 된다고 하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은행 창구에 갔을 때나 대출 창구에 갔을 때 절대적인 금리 레벨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감내 정도 하는 수준에서 대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변동금리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금리 상승 국면 아니면 인상 국면에서는 고정금리 쪽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게 좀 더 타당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증시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정책들 과연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요. 국내 증시가 어제까지는 사흘 연속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앞서서 이제 뭐 뉴욕 증시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결국 우리 증시도 미국발 충격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해 보이고요. 특히나 보통 주식시장에 연계되는 가격 변수 중에 가장 민감한 지표가 뭐 금리도 있긴 합니다만 네. 환율 동향인데요. 간밤에 이제 미국에서 어쨌거나 그 외파적인 기조를 피력한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간밤에 10원 이상 여기에 시장에서 상승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이라든지 국내 금융시장 참가자들한테 영향을 줬기 때문에 예. 미국 여파로 인해서 증시가 조정을 받았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미국 여파로 증시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코스피 상승의 1등 공신은 외국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2,300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상승을 견인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공매도 이슈라든지 각종 이슈들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주식을 많이 못 샀는데 그 이후로는 점점 이제 5월달 이후부터는 점점 그런 상황들이 약화되고 있어서 외국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저는 당연히 이 흐름들은 지속될 거로 보고 있고요. 뭐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슈가 연준발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충격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들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국내 금융시장,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들의 관심이 계속된다면 국내 증시 시장도 또 계속 상승세로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군요. 네, 지금까지 공동락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매크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